우주만큼이나 밝혀진 게 없다는 심해,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이런 동물들과 조우할 때 육상 생태계와는 또 다른 신비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해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생물량은 거의 100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나 많은 어류의 생물량 중 무려 65%를 차지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새바늘치과인데요. 몸에서 빛을 낸다고 하여 영어로는 랜턴피쉬로 불리기도 하죠. 몸 길이는 보통 2cm에서 15cm로 현재까지 밝혀진 이들의 종수는 무려 246종이나 되며 전세계 바다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 고만고만해서 생물학자들은 이들 몸에 분포한 발광포의 배열 패턴을 통해 종을 분류하는데, 랜턴피쉬에게 이 발광포는 꽤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사소통과 구애에도 사용되며 무엇보다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필수 기관이죠. 이들은 300에서 1500m 깊이에 서식하는데, 이 구역은 심해에 속하긴 하지만 낮에는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면 그림자가 보이기 마련인데, 랜턴피쉬는 배 쪽에 분포한 발광포에서 빛을 내므로써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고 덕분에 표적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바다 생물의 팔알이 발광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랜턴피쉬의 발광포는 그다지 큰 특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랜턴피쉬는 생김새도 신체 기관도 그저 흔하디 흔한 심해어에 불과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물고기들은 지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지구온난화로부터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평범한 영웅 랜턴피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당시 샌디에이고 주변 해역에 있던 미 해군 순찰 요트에서는 음파 탐지기로 어뢰 탐지 훈련과 수심 측정을 통한 해저 지형 탐색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음파가 해저 바닥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수심을 재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음파 탐지기에서 기이한 현상이 관측됩니다. 기존에 줄에 납을 매달아 측정된 수심은 약 3000m였는데 음파 탐지기에는 바닥 깊이가 100m로 표시가 됐던 거였죠. 그런데 연구원들을 더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든 건 이 바닥이 두 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엥? 바닥이 두 개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어쩔 때는 수심이 100m로 기록됐다가 또 어쩔 때는 수심이 500m로 나타났던 겁니다. 아니, 분명 같은 위치에서 수심을 측정하면 바닥은 무조건 한 개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닥이 두 개라니, 당시 연구진들은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이었죠. 무엇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사실은 이 같은 현상이 지구바다 곳곳에서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기현상을 두고 미지의 섬이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던 1945년 6월 이 현상을 눈여겨봤던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마틴 존슨 박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잠깐만, 낮에는 수심이 400에서 500m로 측정됐다가 밤이 되면 수심이 100에서 200m로 측정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는 두 개의 바닥이 일정한 주기로 번갈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3년 후 존슨 박사는 연구 끝에 음파 탐지기에 기록된 바닥이 실제 해저 바닥이 아니라고 결론냅니다. 그는 이것이 일명 유령바닥, 즉 가짜 바닥이라고 불렀고, 이 바닥의 진짜 정체는 심해에 사는 크릴, 작은 오징어, 어류와 같은 거대한 동물 군집이라고 주장했죠. 이들은 낮에는 수심 500에서 1000m쯤에 머물러 있다가 포식자에게 발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밤이 되면 표층에 사는 플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 수심 10에서 200m까지 대규모 수직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이 끝나고 낮이 되면 다시 심해로 내려갔던 거였죠. 즉 음파가 진짜 해저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생물들에 부딪혀 돌아왔기 때문이었고, 수심의 깊이가 일정한 주기로 바뀌었던 원인은 이 생물 군집이 밤낮으로 수직 이동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존슨 박사는 이런 가짜 바닥을 가리켜 심해 산란층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존슨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심해에는 생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심해 산란층의 발견 이후 심해 생물에 대한 연구는 급물살을 탔고, 심해 산란층을 이루는 생물들 중 상당수가 랜턴피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음파가 이들의 불에에 반사돼 돌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먹이를 찾아 수직 이동하는 이 심해어가 도대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는 걸까요? 그 답은 탄소 격리에 있습니다. 바다는 실로 엄청난 탄소 저장고로 약 38,000기가톤의 탄소가 저장돼 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 양의 약 45배, 그리고 토양과 식물에 저장된 양의 16배, 영구 동토층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가 어떻게 심해로 격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연렴순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찬 해수가 밀도 차이로 인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탄소가 심해로 전달되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 해류순환이라서 엄청나게 느리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생물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바다 표층으로 녹아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죠.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에 고정된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과 일부 작은 육식성 해양생물로 이동하고, 이들이 죽으면 그 사체 부산물은 천천히 해저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다 하여 바다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가라앉은 바다눈은 탄소를 해저에 격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생물에 의해 탄소가 심해로 이동하는 현상을 과학적 용어로는 생물학적 탄소 펌프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표층에만 계속 이산화탄소가 쌓일 테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기에서 바다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불러오고 극심한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다눈을 통한 탄소 격리 역시 연렴순환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느립니다. 바다눈은 하루에 100m씩 침강하기 때문에 바다의 평균 깊이가 4000m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다눈이 해저에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자, 바로 여기서 랜턴피쉬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1940년대 심해 산란층이 발견된 이후 해양학자들은 바다눈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심해에 탄소가 격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랜턴피쉬를 비롯한 크릴, 오징어 같은 작은 생물들의 대규모 수직 이동이었죠. 이들은 표층으로 올라간 뒤 먹이를 섭취하고 다시 심해로 내려와서 배설을 하는데, 이 배설물들은 입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해저로 빠르게 침강해 탄소를 더 효율적으로 격리시킵니다. 게다가 이 생물들은 밤낮으로 수직 이동하기 때문에 탄소의 격리 속도와 주기가 바다눈에 비해 굉장히 빠르죠. 지난 2021년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 해양과학과의 그레이스 사바 박사는 랜턴피쉬에 의해서 격리되는 탄소 양이 연간 무려 16억 5천만 톤이나 되며, 이는 해양으로 격리되는 총 탄소의 무려 16%나 달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숲이 연간 포집하는 탄소의 양이 약 12억 톤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래가 죽은 뒤 해저로 가라앉아 격리되는 탄소의 양도 많아야 연간 약 4억 톤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랜턴피쉬는 이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양의 탄소를 심해로 보내고 있었던 셈이죠. 사실 랜턴피쉬가 심해 어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어업을 통해 이들을 식량원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도 모색되고 있었으나, 앞선 탄소 격리의 역할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과학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심해에는 거대하고 특이하고 신기한 생물들만 있을 거라는 선입견, 그리고 이런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특별하며 이들에겐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 한편 평범한 것들은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인식들,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 사회에 고스란히 반영된 시각이기도 합니다. 특출난 소수의 영웅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선입견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 순간마다 평범한 다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범한 다수에 의해 변화되어 왔고, 이들 없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면에서 평범함은 위대합니다. 마치 자연계가 그렇듯 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